하루에 지금 그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폭우를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폭우나 이상 기후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극한 기후의 폭우, 또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 대책으로는 앞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국민 모두는 새로운 안전의식과 새로운 안전제도, 혁신적인 제도만이 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충청권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은 이 산청에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수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 주말 사이 가평에도 많은 비 피해가 집중됐었는데 먼저 뉴스 2개 이어보고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마당으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흙더미에 텐트는 맥없이 쓰러집니다. 불어난 강물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카라반이 떠내려갑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가 겨우 지붕만 남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무릎 깊이까지 들어찬 물에 축사한 소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긴급 대피령에 마을회관 2층으로 몸만 피한 주민을 소방대원이 헤엄쳐 구조하고 고무보트를 탄 채 집안에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몰아친 오늘 새벽.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과 홍성에선 400mm 넘는 폭우가 집중됐는데 연간 강수량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1시간 반 정도부터 해서 순식간에 몰아쳐서 여기도 다 찼고요. 밑에까지 다 찼어요. 전기도 다 끄고 혹시나 감전될까 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서산에선 60대 남성이 침수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고 80대 남성도 불어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진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주와 청양에선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 6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산 한가운데 황갈색 강물이 흐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빗물로 노는 계곡이 됐습니다. 비가 엄청 와서 뚝이 다 터지고 염소 우리거든 논인데 어디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을 골목길도 거센 하천으로 변했고 주차돼 있던 자동차도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온통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짝이고 유리창 너머로 빗물이 매섭게 출렁입니다. 제발 유리야 견뎌라. 불어난 빗물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닥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저수지 뚝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시커먼 흙물이 내려오면서 119에 전화해갖고 한 30분 정도 있다. 한 남성이 물에 잠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시민 2명을 구해옵니다. 물살이 그냥 떠내려갔다 계신 분들은 내려가지고 산 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경남 산청군에선 한때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안으로 밀려오는 빗물에 냉장고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됐고 초등학교 담장을 연계로 마을이 온통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경남 합천군은 오늘 오전 합천읍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네, 먼저 폭우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뉴스 영상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와 그로 인한 피해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 100년 만이니까 아마 이걸 2번 겪은 사람은 100세 넘은 분이 거의 없다니까 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극심한 호우에 또 극심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엄청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방송 나왔지만은 서산이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온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1,300이 되지 않아요. 그러는데 지금 2, 3일 만에 400mm, 3분의 1 이상이 내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어제, 그제
지금 산청에서 내렸었죠. 산청에서는 거기가 좀 비가 서산보다 많이 내리는데 연간 평균 강수량이 1,500 되는데 네. 지금 4일 만에 800mm가 내렸어요. 1년 365일 동안 내려야 할 비가 4일 동안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가평에도 어제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가평에도 뭐 시간당 4시간 만에 뭐 198mm, 여기도 뭐 1,350mm가 연평균 강수량인데요. 그래서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려서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를 가장 최근에 지금 발표한 게 어제 기준이지만 중대본에서 오늘 발표했거든요. 네. 어제 9시 기준. 아마 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의 발표가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기예보 정부에서는 이제 호우특보를 발령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특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3시간마다 시간에 그 양을 발표하거든요. 3시간에 60mm거든요. 이게 이제 호우주의보고 3시간에 90mm 아마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네. 호우특보 나오죠. 주의보가 3시간에 60mm, 3시간에 90mm거든요. 근데 3시간에 60mm인데 그 3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다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또 2년 전부터 새로 만들었어요. 신조어거든요. 극한호우는 이제 1시간 동안에 얼마 내리냐는 얘기거든요. 1시간 동안에 50mm. 내리면서 플러스 3시간 동안에 90mm 이상이 됐을 때 극한호우가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극한호우는 언제 내리냐면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자를 긴급 재난 문자가 나오거든요. 호우에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비가 내 주변에 쌓이고 있다. 지금 시간당 50mm가 내리고 있으니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호우특보보다도 더.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시간에 더 빨리 내리거든요. 기후 이변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어떤 게 있냐면 침수 예 경보제를 내립니다. 침수 예 경보제는 1시간도 아니고 15분에 얼마 내리냐는 얘기예요. 15분 동안에 20mm. 저기 나오잖아요. 15분 동안에 20mm 내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우량이 시간당 55mm. 또 침수심 있죠. 15cm 이상이 되면 침수 예보를 내립니다. 네. 그럼 이 내릴 때는 우리 일반 그 시민들한테 내리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 내리거든요. 침수 예보다. 라면은 각 구청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침수 경보제를 이제 시민들한테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을 때 기상청에다 받는 긴급 재난 문자, 호우의 재난 문자가 받았을 때 정말 위험하다. 서울시에서 침수 예보 경보제가 돼 있다라 하면 그 지역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대피를 빨리 골든 액션을 취해야만이 어떤 여기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민들께서는 이 긴급 재난 문자, 예방 문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뉴스 하나 더 보시고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수위는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마을을 오가는 길은 집중호우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택 내부에 물이 들이닥치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400mm 가까운 폭우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져 예당평야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기도 끊겼습니다. 수중모닥까지 갖다 들여놨어요. 예? 목욕실 욕실에다가 품어내려고. 그 차단기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 전기를 올리니까 옷에 스파크가 생겨가지고 탁탁탁 돼.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은 새벽같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 물이 차 다시 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충남에서만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등 지금까지 침수가 확인된 것만 12,500헥타르. 피해액은 가늠이 안 됩니다. 수위가 상승한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는 수문을 열고 방류 중입니다. 등하굣길과 학교 시설이 침수되면서 충남에선 500곳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나온 영상을 보니까 한 식당 사장님은 침수가 됐을 때 전기부터 껐다고 하시고 또 앞서 뉴스 영상 속의 한 주민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 수중 모터를 돌리니까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침수된 곳은 감전 위험이 너무 클 것 같은데 폭우로 물이 차올라서 집이나 건물 안에 고립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중요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앞에는 전기를 내려타겠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누전 차단기를 내려야 되겠죠. 뭐 전기를 껐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네. 이게 스위치를 내리고요. 근데 두 번째 하는 분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수중 모터를 돌렸더니 스파크가 굉장히 일어났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은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하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도 또 했겠고 앞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스파크만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스파크 일어나니까 괜찮겠다고 다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분은 생존이 어떤 확률에 살았냐면 한 20% 생존 확률에서 생존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 생존 확률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네. 지금 물이 찼다라는 얘기는 전기 자체를 아예 누전 차단기, 아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내려야 된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부터 먼저 내리는 게 필수적이다. 그렇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가스도 잠가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하고 대피할 때도 이제 노약자 이런 게 있으면 좀 가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대피할 때 매일 삼시세끼 약을 복용하는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은 꼭 약을 약을 가지고, 챙겨서.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또 약국 가야 되고 뭐 하루 지나면 또 뭐 처방전도 있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들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가다가 네. 또 참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배터리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상태보다도 지금 어떤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노약자분들께서는 평소에 드시는 약도 챙기시고 또 그리고 평상시에 주변에 또 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장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전기장치 사용하지 않고 아예 누전 스위치 입구부터 아예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침수된 경우에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침수 위험을 감지하고 또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차량에서도 그렇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타이어 뭐 3분의 2 이상 물이 차면은 뭐 대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보면은 타이어가 완전히 묻혀 있는데도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지금 반복되지만 지금 한 20% 생존 확률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자주 하냐면 우리가 그 매몰 비용 효과라고 있거든요. 매몰 비용 영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를 가고 여행을 가는데 준비를 다 해왔어요. 네. 근데 내일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면 그럼 가야 될 거냐 가시 말아야 될 거냐. 비가 온다니까 안 가게 되면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이 다 매몰돼 버리잖아요. 네. 이걸 참고 가다가 이제 참사를 나잖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차고 있는데 여기서 대피를 하게 되면 차 비용이 매몰돼 버리잖아요. 차가 또 비싼 차일수록 더 아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1, 2분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참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아무리 비싼 차량이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살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살았던 사람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7, 80%가 거의 매몰되거나 뭐 침된 상황이니까 이 정도 되면 아예 유턴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차를 놔두고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가 들어갔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차가 가가지고. 네, 네. 그런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도화의 한 절반 정도 되고 요즘은 차가 물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수밀 테스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밖에가 지금 도화의 절반 정도 차 있고 안에는 빈 공간이면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수압이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큰 힘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문을 열어야 되냐면 밖에 있는 수위하고 안에 있는 수위하고 똑같았을 때 문이 열려지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 큰 물이 막 더 큰 물이 지금 네. 차를 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자동으로 하는 그 도화 스위치 있죠. 유리창 내려가는 거. 네.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아웃돼서 이것도 결국 뭐가 됩니까? 차 안에 고립되는 것이죠. 네. 이를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려면 유리창을 깨서
물이 들어온 다음에 수율 같이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비상용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 가장 좋은데 뭐 그러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없을 경우에는 뒤 헤드레스트 목 받침대 있죠. 이걸 빼면 새부치가 나오잖아요. 새부치로 이제 깨는데 깰 때도 어디가 떼냐면 유리 한 중앙을 깨면 잘 안 돼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자리를 깨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리를 깰 때 파편이 나한테 오면 어떨까? 이런 좀 불안감도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네. 경우는 무섭죠. 근데 차 유리는 안전유리여가지고 깨잖아요. 그러면 팍 튀지 않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를 깨고 물이 들어오면 같은 수위가 됐을 때 유리창으로 넘어와도 되고 뭐 물이 열었을 때 쉽게 넘어가는 이런 탈출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요. 탈출하더라도 또 부유물에 어떤 나무나 뭐 이런 뭐 물건들이 왔을 때 이런 것도 주의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지금 이거 위험한 지금 골든 타임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골든 액션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용 망치가 없다면 이 헤드레스트의 쇠 부치를 빼서 네. 깨고 나오는 거 네. 정말 중요한 유익한 정보였던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침수 얘기하면서 버스랑 지하철 침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텐데요. 버스와 지하철 안에 발이 묶이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이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달리던 버스는 바퀴가 완전히 잠긴 채 도로 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놀란 탑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고 허리춤까지 차오른 빗물을 위태롭게 치며 대피합니다. 어떤 남자분 주도하에 사람들 한 명씩 차례대로 내려서 대피하는 모습. 승용차들은 지붕만 남겨두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심 하천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넘실댑니다. 퇴근길 지하철 역사에는 흙탕물이 폭포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지하철 운행은 통제됐습니다. 빗물이 들이찬 고속도로에선 퇴근길 차량이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온통 누런 흙탕물로 가득 찼고 상가와 주택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전남 일대 하천 곳곳도 곧 넘칠 듯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300mm 넘는 강수량을 보이며 하루 만에 7월 한 달치 비가 쏟아진 광주 일대. 시민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물에 잠긴 버스에서 사람들이 허리춤까지 찬 빗물을 헤치고 대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탈출해서 걸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앞으로 저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탈출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물살이 지금은 세지 않거든요. 네. 차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차가 멈췄잖아요. 대신 차가 움직이든 못하지만은 차가 멈춰 있어요. 차 중량이 몇 톤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쓸려가지 않고 멈춰 있었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면 물은 많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물살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내가 탈출할 때 내가 견디지 못하죠. 차는 1톤이 되는 몇 톤이 되는 버스는 멈춰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있으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경우가 있죠.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밖으로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상황을 봐서 탈출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은 생존에 있지만은 저게 정답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에 있었을 때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어떤 전화로 소통하면서 119 대원이 온다. 5분 뒤에 올 것이다. 5분 동안 안전할 것인지 판단한다면 5분만 기다리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만은 저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공포스러우니까 바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게 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남이랑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천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천여 명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을 텐데요. 이들 이재민들의 대피 생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재민들이 알아둘 정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피를 했잖아요. 대피를 하고 다시 이제 귀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네. 집에 물이 빠졌으니까. 집에 물이 빠져 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됐으면 전원이 다 오프가 됐겠죠. 네. 그러나 이제 거주하기도 아니고 비도 오지 않고 하는 그 중간층에 있는 그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침수도 아니고 거기는 전원이 켜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이미 비가 왔기 때문에 빗물에 부식이 빨라져요. 그렇다고 하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 누전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꼭 확인하고 그 좀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119에 전화해서 점검을 받고 또 특히 이제 가스 같은 경우도 물이 있으면은 부식돼 가지고 어떤 배관에 의해서 녹이 슬어서 그게 조그마한 가스가 나온다면 가스 압력이 세거든요. 네. 가스가 차 있으면은 어떤 나이타 한 번으로도 불이 난 것을 넘어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좀 주의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여름이라서 어떤 수인성 전염병 네. 아니면 뭐 장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의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들은 더 이런 것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 때 대피할 때는 어느 정도 뭐 관리를 하지만 되돌아가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안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폭우 이후에는 이 누전과 가스 누출 그리고 질병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난 16일에 또 경기도 오산에서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량들, 고가 도로 옆 옹벽이 터진 것처럼 무너지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덮칩니다. 그리곤 옹벽 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연이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서 운전자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를 받치던 흙과 콘크리트 지지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완전히 덮쳤고 바닥에는 사고 차량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36시간 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고가 난 옹벽 위 도로에는 이미 지름 40c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집중호우 문제만이 아닌 관리 소홀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공조해가지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국토부는 원인 조사, 경기도는 비슷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이번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망한 운전자가 이제 도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도로가 이제 폐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옆으로 지나가다 정말 그 순간에 이제 옹벽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 뒤에도 차가 따라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후발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멈춰서 이제 119에 신고해서 지금 빨리 긴급됐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그 전에 민원을 뭐 제기했느니 아니면은 이거 뭐 관리가 소홀하는데 정말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좀 안전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날에 빗물이 침투하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도 접수됐고 또 경찰이 지름 40cm가량의 땅꺼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 위험에 우려해서 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거든요. 어떤 민원을 제기했죠. 민원에 대응한 거예요. 대응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네.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보면 민원을 제기하면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안 했다 해서 이제 계속 질타를 받고 징계를 받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대응을 했어요. 민원이 오니까. 가서 보니까는 뭐 싱크홀이 있어서 보수를 했어요. 근데 네. 결과는 이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냐는 얘기죠. 이걸 보수를 할 때 보면은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다 진단 내려서 보수 방법까지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무용지물이 됐다는 네.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진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곳에는 또 7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사고가 난 이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서 복구 공사를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옹벽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옹벽
건설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은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보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지금 옹벽이 잘 건축이 됐는지 잘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외관만 지금 관리하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무지, 안전불감증이나 부주의는 나는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쁠 것이라는 것이 안전부주의잖아요. 네. 근데 안전무지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7년 전에도 지금 사고 났는데 계속 진행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멘트로. 붕괴될 거는 상상도 꿈에도 생각했다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3살 먹은 애가 지금 8m 도로,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웃으면서 차가 온다는 걸 전혀 못 느끼잖아요. 네. 이게 안전무지 상태거든요.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 무지 상태예요. 전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어떤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걸 생각을 했다는 자체는 이미 안전관리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스템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안전 기술력으로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으로 이게 또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네. 중대산업재해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예요. 이거 있죠. 이 도로나 이 도로에서 무너졌을 때 사람이 1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공재잖아요. 네. 여기서 사망했을 때 1명이라도 사망했다라고 하면 중대 시민재해거든요. 여기 시민재해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재해 해당됐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검토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대재해가 되면은 가장 상위 책임자 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 소속인지 아니면 도 소속인지 아니면 국가 소속인지 여기에 관리가 돼서 가장 상위에 있는 시 도로다 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냐면 안전관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피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보다시피 확인했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 검토가 돼서 시 소속이다 하면 시장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여기도 되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2029년 1월이거든요. 네. 지금 한 3년 지났죠.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한테 하여튼 뭐 양벌제, 뭐 책임도 지게 하고 징역도 지게 하고 벌금도 지게 하고 또 법인도 책임지게 하고 또 병과제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고 할 거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서로 새롭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안전이나 대응할 때도 하여튼 더 많이 하여튼 과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런 안전 시스템 구축도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떤 혁신되고 개혁, 뭐 정치 개혁, 적시 혁신이 있지만은 안전 관리 시스템 혁신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적용돼서 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서도 이 안전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난 17일에 제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찰차가 연이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30대 남성 노동자가 이 공장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신고로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실종된 남성의 위치를 공장 안으로 파악했습니다. 즉시 내부 CCTV를 분석해 어제 오후 3시 반쯤 남성이 길이 1m, 폭 30cm의 구멍에 빠져 재생용지를 만드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크기가 약 한 36톤 정도고요. 50% 정도가 물하고 종이 벌프하고 같이 섞여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내수 작업 후에 내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남성은 파지를 높게 쌓아 옮기는 작업 도중 아래층으로 통하는 개폐기를 발견 못해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근무 교대 시간을 앞두고 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불과 한 달 전 이 공장에 입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정에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솔재지 공장에선 2019년과 2022년에도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시간 넘게 사고 발생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한솔재지 측은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이번 사고 경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떤 그 사고는 불안전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나 사람은 무조건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풀프루프 어리석음을 좀 실수를 방지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계 작동을 하다가 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죠. 이때를 대비해서 이런 장치들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 우리가 제지 공장하고 제빵 공장에서 많이 사고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제지 공장이나 제빵 공장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설비들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오래된 설비라 그 설비 자체가 안전의 장치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현대 설비들은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그때 몇십 년, 뭐 40, 50년 기본 전들이죠. 이 장치들은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오래된 장치에 안전장치 추가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제지 공장이나 어떤 제빵 공장의 노후된 설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재난은 안전 그 취약 계층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거든요. 네. 근데 취약 계층의 근로자에서 산업재해로 본다면 산업재해는 6개월 이내 근로자, 입사자부터 많이 발생하고 네. 또 60세 넘는 고령자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자 재해, 산업재해 취약 계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후 설비고 또 안전 취약 계층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공장 자체의 어떤 큰 일반적인 하자로 볼 수 있다. 큰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숨진 노동자분이 근로 사망 취약계층으로 밝혀졌는데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데 이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안전교육은 법에 사라니까 해요. 네. 옛날에는 안전교육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다 서류상으로 하게끔 돼 있고 뭐 한자 음지도 뭐 지나갈 정도로 안전교육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고를 보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안전 취약계층이 6개월 이내가 가장 사고 많다고. 근데 1개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전 취약계층 중에서도 극취약계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이 오래된 노후 설비, 가장 메인 설비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크고 시작된 공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입을 안 시켜야 되죠. 1개월 이내. 그런데 투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후 설비에 어떤 신입사원의 어떤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래서 안전교육을 했다라고 중요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여기 공장에서는 안전관리, 안전교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혁신되지 않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제빵 공장에서도 항상 최고 경영자 앞으로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여기도 심각하게 어떤 생각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불안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안전 관리나 교육 미흡으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공장 측이 10시간 넘게 사고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데도 연락 체계나 이런 점검 체계가 과연 제대로 가동했을지가 의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처벌 가능하죠. 아까 지금 옹벽이 무너질 때는 중대심의재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중대산업재해죠. 한 명이 근로하다 사망했으니까. 대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장이 안전보건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봤을 때는 안전보건 조치가 제 판단으로도 안 낸 것 같아요. 이제 법률적으로 최종 결심되지만 왜냐하면 저 큰 위험한 기계, 노후 설비에 오래된 위험한 설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계가 비상장치 스스로 데이면서 기계가 정지가 돼야 되는데
10시간 동안 정지도 않고 계속됐고 10시간 동안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은 뭐 지능형 CCTV로 다 돼서 또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파악하면서 안전 시스템이 되면 이미 관리자한테 자동 통보가 되면서 기계 정지가 되고 모든가 돼야 되는데 10시간 동안 없었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제 좀 안전 관리 체계가 잘 가동이 돼서 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일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최근 폭우의 여파로 여기저기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대비해서 안전 수칙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 시작. 네, 하루에 지금 그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폭우를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폭우나 이상 기후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극한 기후의 폭우, 또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 대책으로는 앞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국민 모두는 새로운 안전의식과 새로운 안전제도, 혁신적인 제도만이 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초 안에 정말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전 관리, 정부나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도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협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